사실 있잖아요. 영국은 중동 지역에서 이중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웨스트뱅크, 이집트가 먹어요.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으로 영국을 찍으면 대충 맞다. 요게 이제 인터넷에 솔직히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뜨거운 이슈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루는 것 자체를. 워낙 실시간으로 워낙 다양한 이야기가 필터링 없이 거치기도 하고요.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진실과는 180도 다른 진실이 밝혀져서 국면이 새롭게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닌데 이 국제정치, 특히나 가장 복잡한 이 중동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써 2주가 흘렀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나 이런 음성 문제 때문에 또 그런 걸로 좀 애를 먹다 보니까는 솔직히 이게 약간 이제 식은 떡밥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는 저의 갈 길을 가야겠죠. 저는 이번 시간에 2023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길게 보면은 100년 넘게, 짧게 보면 1948년부터 한 80여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분쟁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번 사건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번 사건의 본질에 1인치 더 다가가고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좀 맥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두강생 여러분들과 제가 중동 문제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 국제 분쟁과 국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강생 여러분들은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이 역사적 배경의 상식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고대 로마 시절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땅에 오랜 기간 살아왔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영국이 아랍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각기 다른 약속을 하면서 분쟁의 씨앗을 낳았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언하고 4차례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토와 국경을 확정 지은 데 반해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존의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극단적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를 조금씩 더 지지하기 시작을 했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다른 곳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역사적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었을까? 왜 팔레스타인인들은 지금도 그리고 그때에도 제대로 된 구심점이 없었을까? 요 이야기로 이번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분쟁의 역사적 배경을 찾으려면요, 18, 19세기 이집트로 떠나야 됩니다. 18, 19세기 이집트는요, 오스만 제국, 지금 튀르키의 전신이죠.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긴 했지만 그 당시 맘루크라고 불리는 지역 군벌들이 난립해서 굉장히 큰 혼란기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말 메흐메드 알리라는 인물이 이집트에 가서 사실상 교통정리를 하고 아예 권력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요, 1805년, 그러니까 19세기 초죠, 이집트의 총독, 이집트의 태수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독립적인 군주로 성장을 해나가죠. 그래서 이집트 역사, 이집트 특히 근대사를 배울 때 이 메흐메드 알리라는 인물이 거의 시조격, 이집트 근현대사의 시조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메흐메드 알리가 이집트만의 영토를 넓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예 심지어 오스만 제국, 자신을 총독으로 임명해준 오스만 제국과도 갈등을 빚을 만큼 자기만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로 이제 어디로 확장을 해 나갔느냐? 지금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레바논 등등이 있는 우리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죠. 이 레반트 지역으로 영역을 확정해 나가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인,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서부,
그러니까 메카 메디나, 이슬람교의 성진 메카 메디나가 있는 헤자즈 지방으로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흐메드 알리가 했던 아주 대표적인 행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19세기 당시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이 독립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탄압, 심지어 학살을 하고요. 그리고 인구 상당수를 이집트를 끌고 와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건국한 게 1948년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게 188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주하기 수십 년 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100여 년 전부터 이미 팔레스타인은 이집트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탄압과 학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한이 100년, 150년 전부터 형성되어 왔다.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특히나 서쪽에 있는 이 가자지구 같은 경우도 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상 이집트입니다. 그만큼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집트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또 뒤에 가서 이집트의 현재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으로 영국을 찍으면 대충 맞다. 요게 이제 인터넷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밈입니다. 그래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유행어를 잘 아실 텐데요. 이 유행어가 이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아주 여실히 맞아떨어집니다. 지금부터 영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적 배경을 꼽으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 영국의 이중 계약을 꼽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영국은 중동 지역에서 이중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3중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과 오스만 제국은 이제 서로 다른 편에서 싸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자 서로 다른 3개의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가 1915년 후세인 맥마흔 서한을 통해서 아랍인들한테, 야, 너희가 오스만 제국을 향해서 좀 반란을 일으켜주면, 즉 우리에게 협조를 해주면 아랍인들만의 독립된 나라를 만들도록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917년에는요.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민족국가 설립,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면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너희들의 땅을, 국가를 만들게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두 약속, 이 두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1916년 사이크스-피코 협정 때문입니다. 이게 사이크스-피코, 이게 영국 사람이랑 프랑스 사람 이름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맺은 비밀 협정인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중동을 나눠 먹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협정대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프랑스는 시리아, 레바논 같이 레반트, 그러니까 아라비아 북부의 북부 지역을 얻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라크 남부부터 요르단, 그리고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얻었습니다. 물론 러시아 제국도요, 원래 협정상으로 보면은 여기 보이는 이스탄불, 그리고 제가 흑해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여기 보시면은 그 뭐 다르다네스, 보스포루스, 마르마라해 퉁쳐서 이제 터키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먹고 그 다음에 터키 동부도 얻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1차 세계대전에 빠져버리죠. 심지어 볼셰비키가 아예 이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폭로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의 각 민족들은 경악을 했고요. 당연히 영국, 프랑스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궁지에 몰려 있었던 튀르키예의 사람들은 이때 민족의식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독립전쟁을 통해서 터키 공화국, 그러니까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다시 팔레스타인 문제로 돌아와서요. 영국은요, 그러니까 유럽인들, 아니죠. 영국은
그 아랍인들에게 후세인 맥마흔 서한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뭐 말 그대로 사기를 쳤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설적으로 이 두 서한, 이 두 약속 계약 때문에 아랍인과 유대인 모두 민족의식이 자극이 됩니다. 이게 참 독특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는 뭐였냐면은 아주 흥미로운 게 영국이 두 약속, 두 계약, 이중 계약이라고 말하는 그 약속을 할 때요. 정확하게 너희한테 어디를 독립시켜 주겠다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특히 이제 영국이 아랍인들 요때 당시에 이제 하심 가문이랑 협상을 했는데 이 하심 가문 사이에 약속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성격상 혹은 그 구성상 완전히 아랍적이라고 간주될 수 없는 지역은 아랍 독립국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랍적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물론 이슬람교에서도 이 예루살렘이 성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에게도 성지죠. 그리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루살렘과 그 인근, 즉 팔레스타인 땅은 성격상 혹은 구성상 완전히 아랍적이라고 간주될 수 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들에게 독립시켜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죠. 영국은 막상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면 진짜로 이런 식으로 쳐야지 성공을 하는. 이 뭔 개소리야!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리아, 레바논 지역은 프랑스가 먹고요. 그리고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영국이 이제 위임 통치령이라는 이름으로 준식민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국제연맹에 의해 위임해서 영국이 통치를 하는 위임 통치령이라는 이름인데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게 후세인 맥마흔 서한을 통해서 아랍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누구냐면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있죠. 이 무함마드의 후손 가문인 하심 가문입니다. 이 하심 가문이 이 당시에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 메디나가 있는 히자즈 지방을 바로 이 하심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기 전까지 아랍권, 이슬람권에서는 뭐 거의 최고의 가문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죠. 이게 1차 대전 이후에 영국도 나름 이 약속을 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걸렸나 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하심 가문의 둘째 아들 있죠. 이 둘째 아들이 압둘라라는 사람인데 이 압둘라한테는요. 지금 그 당시엔 트랜스 요르단,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 동쪽에 있는 요 트랜스 요르단 지방에 토후국 자리를 줍니다. 토후국, 그냥 지금으로 생각하면 제후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토후국 자리를 주고 보호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파이살한테는요, 이라크의 토후국 자리를 줘요. 그렇게 보호령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준식민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차근차근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이제 독립을 시켜주죠. 잠깐만,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준다고 말 아니잖아. 특히나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애초부터 아랍적이라고 간주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영국이 거의 사실상 직접 통치를 해요. 그래서 고등판무관이라는 자리를 이제 관리를 내려보내는데 하필 또 내려보내는 것도요. 유대인을 내려보내요.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시온주의자 유대인을 내려보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1880년대부터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주를 아주 대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1900년대면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 인구 비중이 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할 무렵인 1947년에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이주를 영국이 방조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도의 영토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영국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정착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요. 중동 지역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이 무르익으면서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랍인들만의 아이덴티티, 아랍인들만의 결속력이 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던 그리고 부족별로 나눠져서 생활을 했던 이 아랍인들은요. 독립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아랍인들끼리 뭉쳐야지가 아니라 우리 가문은, 우리 부족은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서 주변 부족들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 트랜스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을 다스리고 있었던 하심 가문이요. 바로 요르단강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견제하려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땐 둘 다 아랍인들이지만 이 당시에 하심 가문이 즉 요르단 지방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견제하려고 그때 한창 이주를 해오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막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심 가문과 요르단에게는 이이제이 같았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랑 또 유대인이랑 팔레스타인 관계가 조금 달랐다고 해요. 그때도 이제 약간의 차별적인 요소들이 영국 정부에 있어서 갈등과 대립이 있긴 했지만 서로가 서로의 정착촌을 이루면서 따로 살면서 나름의 공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르단이랑 이라크는 독립을 해요.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끝나고 힘이 빠져버린 영국은요. 더 이상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기가 건들지 않고 그냥 철수를 하고요. 그냥 유엔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유엔이 했던 나름의 그 방안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을 유대인 지역과 아랍인 지역으로 분리해서 독립시키자라는 안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돼요. 하지만 유대인이건 팔레스타인이건 이 유엔의 분리 독립안을 그냥 거부해버려요. 그렇게 분리 독립안이 그냥 좌초가 되고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은 그냥 독자적으로 건국을 선언하면서 자기만의 그냥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그것에 반발한 아랍 국가들은 1948년에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1948년 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중동전쟁을 이스라엘 건국전쟁,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나라를 세울 기회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분리 독립안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만의 그 국가가 형성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실제로 주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이 전쟁을 벌였느냐?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해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독립시켜줄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1차 중동전쟁이 끝나고 1948년에 정전협정을 했는데요.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웨스트뱅크 그리고 동예루살렘 이 지역은요. 요르단 영토로 가버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하마스의 정치적 기반이 된 이 가자지구 있죠. 이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먹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아랍 국가들은요. 그리고 아랍의 다양한 부족들은 정말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웃 아랍 국가로서 뭔가 대우해주거나 독립시켜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중동 땅에 들어온 우리들 땅에 이웃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그냥 물량 공세로 싹 쓸어버리고 혹시라도 우리 영토를 조금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방에 우리의 영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던 건 이스라엘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지분이 가장 크죠. 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도 나름 중간중간에 왔었던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그냥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의 중동은요, 정말 만인에 의한 만인의 독립투쟁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 분쟁에 잘못이 없느냐? 매우 많죠. 역사에 영원한 피해자도 영원한 가해자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나치에 의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나치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드레피스 사건을 포함해서 그냥 전 유럽에서 참 많은 차별과 탄압을 받았던 게 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친척, 자신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러한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사실상 자기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학살과 탄압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일란 파페가 분석한 팔레스타인 비극사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건국 과정을 미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란 파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주 축이 이제 시온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시온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토착민 80여 명이 폭력을 통해서 사실상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비어있는 땅이었고 이스라엘이 그 비어있는 땅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토착민들도 다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의 아랍의 군대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서 이주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은 종족 청소, 인종 청소의 과정이었다라고 일란 파페가 이야기를 해요. 가장 악명이 높았던 게 이제 데이르 야신 마을에서의 기록인데 이스라엘군이 집집마다 기관총을 난사해서 주민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시체를 가리키면서 떠나지 않으면 너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왜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나? 일란 파페는 이미 괴멸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로 처음에 이야기한 19세기 이집트의 탄압의 역사를 굳이 지금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요, 팔레스타인은 영국 정부, 식민 정부를 상대로 엄청나게 많은 반란을 통해 대항을 했고, 이를 통해서 영국에게 참 많은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50년대에는 이미 많은 인사들이 망명을 했거나 또는 많은 단체들이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은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땅을 떠나고 이 문제를 유엔에 넘겨버렸죠. 이렇게 영국의 탄압을 받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공백 상태였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군대와 정치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은 정말 자신들의 영토였던 곳의 3%에 불과한 곳에 갇혀 살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도 지어졌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마을의 이름을 아예 그냥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언어로 바꿔버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인종 청소를 했던 그 장소에도 그냥 녹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유대인들만의 정착촌을 조성해서 자신들의 만행의 흔적을 지워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스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엔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점령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지지한다. 라는 일란 파페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종족 청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계를 봤는데 원래 한 30분 정도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죠. 이 오슬로 협정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마지막 기회였다.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두 민족과 두 국가가 공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상 오슬로 협정에도 두 얼굴이 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마스라는 극단적인 단체가 어떻게 팔레스타인 안에서 총선 과반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가자 지구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마스를 옹호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2023년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2023년에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분쟁의 이 당시 지금 2020년대의 정치학적, 지정학적 배경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주변 중동의 지정학은 이 당시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마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하마스를 없앤다고, 가자 지구가 없어진다고 정말 하마스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끝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재밌겠죠?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지도로 세계 여행을 떠나듯이, 그리고 지도로 국제 분쟁을 함께 고민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